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인중개사 법령 그리고 중개실무를 맡고 있는 정지웅입니다. 여러분 2019년 제30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죠? 한 해 동안 건강하고 그리고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과목은 일단 명칭을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미 우리 기초이론 3시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했는데 그 3시간 강의는 듣고 오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기본 이론 진행하는데 별 무리는 없습니다. 이 과목은 2차 과목이다 라는 건 아시죠? 2차 과목은 1교시도 있고 2교시도 있어요. 2차 과목의 1교시는 오후 1시부터 시작돼요. 1시부터 그 다음에 2시 40분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2차 1교시가 이 과목 공인중개사 법령이 1번에서 40번,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 41번에서 80번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분간 휴식을 취하시고 3시에 다시 교실에 입실을 해요. 입실을 한 다음에 3시 30분에서 4시 20분까지 공시, 세법 이렇게 시험을 보시게 돼요. 그래서 4시 20분에 최종 시험이 끝납니다. 이 과목은 2차 과목에 1교시 들어있다 이겁니다.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제가 기초이론에 간단히 자세히 말씀드렸었는데 이 과목은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내용도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강의만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자, 이 과목의 명칭은 첫 번째 공인중개사 법령. 자,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29회 때도 30문제가 나왔고 28회 때도 30문제가 나왔어요. 30문제 정도 예상이 된다. 양이 많진 않은데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점 범위를 어디 빠지지 않고 다 냅니다. 요즘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만 내는 건 아니고 정말 구석구석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꼼꼼히 잘 들으시면서 교재를 통해서 잘 표시했다가 공부를 하셔야 되죠. 법이 또 하나 있는데 두 번째 법의 이름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다 라고 해요. 각종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 합쳐진 법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있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라는 것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라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여기서 작년에는 28회 때는 5문제, 이번 29회 때는 4문제, 4문제나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더라. 여기는 양이 적은 편은 아닌데 문제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번 29회 때 여기서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다루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면 우리에겐 유리해요. 세 번째, 중개실무. 중개실무 파트에서는 5문제, 6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험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게 처음 시험 범위로 들어왔고 아마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넷으로 계약서 쓰는 그런 제도죠. 국토부에서 만든 홈페이지에서. 그 밖에 중개실무는 우리가 중개실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법들을 배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리 명신탁에 관련된 부동산 실명법도 있고 묘지 관련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 경매 업무도 할 수 있어서 경매 절차,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이런 걸 다 배우는 게 중개실무다. 이 과목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득점 전략은 일단 처음엔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내용을 잘 정리하십니다. 저는 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요. 교재 위주로 진행이 되어요. 교재에다가 밑줄 더 쳐드리고 여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떻게 문제가 나와요 라는 걸 다 말씀드리고 교재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학문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문서가 아니라 수험서예요. 수험서. 이걸 통해서 정리를 잘 하시는데 일단
현재 우리가 진행되는 게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은 양이 꽤 많아요. 한 36강 정도로 현재 예상하고 있어요. 뭐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학원은 다녀보실 수도 있고 안 다녀볼 수도 있는데, 학원에서 진행되는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한 50분에서 55분 정도 강의가 돼요. 그리고 8주 동안 진행이 돼요. 2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24시간이죠. 24시간. 근데 학원 강의는 11월, 12월 기초. 여기서 한 전체 양의 70% 정도 다루고, 그다음에 1월, 2월. 여기는 이제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 한 85% 정도의 양을 다뤄요. 그리고 3월, 4월은 뭐 심화 이론, 또는 뭐 5월, 6월은 뭐 핵심 이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3, 4, 5, 6, 그 두 번 코스는 전 범위를 다 다루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24개 곱하기 4바퀴 도는 그런 상태니까 100강의가 좀 넘죠. 100강의 정도 되겠죠. 100강의 좀 안 되겠네요. 한 1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원 강의는 4바퀴 이렇게 도는 형태고, 우리 무크랜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이렇게 이제 2번으로 나눠요. 기본 이론을 할 때 왜 이렇게 시간이 많냐면 전 범위를 다 해요. 한 번에 할 때 전 범위를 다 하고, 미처 이 부분에서는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다른 과목의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되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오늘 다룰 부분이 약간 일부는 못해요. 민법이나 이런 걸 좀 배우고 오셔야 되거든요. 심화 이론은 전 범위를 빠지지 않고 다 해요. 여기는 적어도 95% 이상 다 하고, 여기 100% 다 해요. 여기는 한 30강 정도 진행이 되는데, 왜 시간이 더 적냐? 속도가 빨라요. 조금 더. 일단 기본을 한번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크랜드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오히려 학원 강의보다 시간은 더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느 쪽을 보셔도 상관없는데 어느 쪽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아요. 다 하는 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먼저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제가 기초 이론 3시간 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기출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비중이 80%가 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30회 시험을 준비하고 있죠. 이미 시험은 29차례나 치러졌다는 얘기죠. 나올 건 거의 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푸셔야 되고, 앞으로 출간될 그 기출 문제집에는 200문제가 들어있는데, 최근 10년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이런 문제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기본서에도 그 별책 부록으로 문제를 제공해 드리잖아요. 그 기본서의 별책 부록으로 제공되는 그 문제도 기출 문제예요. 그 기출 문제집에 들어있지 않은 기출 문제가 수록돼 있어요. 제가 몇 회라고 안 썼을 뿐이지 대부분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엔 우리 기본서, 그다음에 기본 강의, 그다음에 기본 강의를 마치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제가 기회가 되면 같이 풀어드리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출문제집과 기본서와 이 강의, 이론, 그리고 기출문제를 훈련하는 게 처음에 순서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상문제집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상문제도 이제 같이 학습을 하시게 되는데, 예상문제는 기출문제보단 약간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약 20% 정도 분량이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커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앞으로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개략적인 진행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기본 이론, 기본서와 강의로 내용을 잘 정리한다, 이런 순서죠. 시중에는 이 과목도 여러 출판사에서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뭐 다 훌륭합니다. 다 훌륭한데, 저는 뭐 제가 써서 말씀드려서 좀 민망합니다만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험 준비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고 내용 정리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것이냐라는 걸 거의 다 이제 밝혀드리고,
그리고 이제 문제도 들어있고, 문제도 제가 만든 문제는 거의 없고, 이 안에는 과거의 기출문제집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문제가 들어있으니까 꼭 반복해서 문제도 풀어보셔야 돼요. 해당 단원을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풀면 다 풀려요. 다 풀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법령, 이걸 말씀드리죠. 이거는 그 해당 단원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 법의 1조, 법의 제1조와 그다음에 2조, 법의 3조를 공부해요. 법의 1조는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한 목적이 들어있어요. 어떤 법이나 1조는 다 법의 제정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 6가지 공부합니다. 중개, 중개업, 그리고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렇게 6가지 용어를 공부해요. 다음 3조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장님이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우리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다루는 물건, 중개 대상물, 뭐 대표적으로 토지나 건축물 이런 게 있겠죠. 이걸 이제 오늘 배우게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걸쳐서 이걸 공부하게 돼요. 출제 비중은 한 2문제 정도.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저 후반부까지 영향을 다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에 시험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다. 자격시험은 누가 주관하고 합격하면 자격증 누가 주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격을 취득하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찾아가야 돼요. 어떤 시에는 구가 있고 어떤 시에는 구가 없죠. 구가 있으면 구청에 가고 구가 없으면 시청에 가요. 읍이나 면 단위는 군청에 가고 여기를 우리는 등록관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거예요.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면 이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요. 사장님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할 수 있죠. 뭐 중개업도 할 수 있고 중개업 이외 겸업, 중개사무소 설치와 이전, 우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분사무소 설치 뭐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고용인 우리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인장 등록, 뭐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쭉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중개업을 해야 되죠.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 의뢰인을 만나야죠. 자, 이자는 아파트를 팔고 싶은 사람, 매도 의뢰인. 이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찾아와서 우리 집 팔아주세요. 알았어. 이렇게 하면 청약과 승낙,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우리 집 팔아줘. 청약. 알았어. 승낙. 이걸 계약, 중개계약이라 해요. 중개해줘. 알았어. 이런 거겠죠. 그 다음 집을 살만한 사람을 찾아요. 찾아서 집 사줘요. 알았어요. 그럼 이것도 중개계약. 중개계약에 체결되면 본격적인 중개행위가 시작되죠. 의뢰받은 물건을 10가지 항목으로 분석해야 돼요. 분석해서 이걸 취득할 의뢰인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걸 확인 설명 의무라 하죠. 자, 확인 설명해야 될 항목을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면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연도, 용도, 구조 이런 거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 지적에 관한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이거 설명해야 되니까 등기법도 배우고 민법도 배우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런 걸 설명해야 돼서 공법도, 부동산 공법도 배워요. 세금 관계도 설명해 줘야 돼서 세법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과목들을 배우는 이유는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이행할 목적이다. 그 다음에 두 사람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되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계약서 써줘야 되죠. 이 둘을 거래 당사자라 하는데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불러요. 거래계약. 이건 중개계약, 이건 거래계약.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해 줘야 되고 확인설명서라는 것도 작성해 줘야 되고 이 작성하는 방법도 다 배우게 되죠. 그런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처리 의무를 더 배워요.
뭐 이 과정 속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뭐 보증 설정 의무도 있고 우리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개 보수를 받게 되죠. 중개 보수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과 계산 방법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그 밖에 공인중개사 협회도 배우고 포상금 제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의무,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느냐, 이 부분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가장 뒷단원에 있고 뭐 자격 취소되는 거, 자격 정지, 등록 취소되는 거, 업무 정지 받는 거,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는 거, 뭐 과태료 받는 거 이런 사유들을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암기 방법을 다 제안해 드려요. 제시해 드리고 프린트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고 이제 첫 시간 시작할 텐데 공인중개사 법령의 제1조 목적과 이 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와 중개대상물을 우리 1강, 2강, 3강에서 이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기본서학 갖고 계신 4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 이제 시험과는 관련 없는 부분이에요. 공인중개사 법령이란 게 뭐냐? 이건 좀 알고 가야죠. 법령이라는 건 법률, 또 시행령, 시행규칙 이걸 묶어서 법령이라는 표현을 써요.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 공인중개사 법률은 언제 만들어졌냐? 1983년 12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만들어졌죠. 과거에는 아무나 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뭐 부동산 투기나 중개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하고 중개업의 허가제를 도입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자. 만들어진 게 그때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84년 이제 4월 1일부터 이 법은 시행이 됐죠. 시행될 때 시행령과 시행규칙, 하위법령을 같이 만들어요. 법률에는 핵심 뼈대만 잡고 살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붙여요. 그래서 같이 시행을 하는 거죠.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각 부령인데 우리 관할부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불러요. 거기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 양거로 2번에 그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이 책의 맨 뒷부분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시행규칙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 중개 관련해서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고 경매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은 대법원 규칙이라 간단히 얘기하고 정식 명칭은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요. 그 내용은 참고로 읽어보세요. 그 해당 단원 가면 자세히 말씀드려요. 양거로 3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돼 있는데 조례라는 건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걸 조례라고 해요. 조례.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거다 이거 말면 되고 조례 내용은 시험법인 들어가지 않아요. 자, 한 장 넘겨보죠. 5페이지에서 다룰 건 뭐냐? 이 법이 갖는 성격, 시험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일단 제목만 읽어드리죠. 양거로 1번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이요 일반법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누구라도 부동산 중개업을 직업으로 하려면 이 법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런 얘기죠. 역대 딱 한 번 출제된 지문이고 요즘엔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양거로 2번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면 자, 여기는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여기는 민법이 있고 여기는 상법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법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상대가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특별법이라는 건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람 이런 게 적용되는 법이죠. 민법과 비교해보면 여기는 사람 중에 모든 자연인, 여기는 사람 중에 공인중개사를 규율하는 법이죠. 더 특별하죠. 여기는 모든 민사사건, 여기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사건을 적용하는 법이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에 관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적용할 텐데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해라. 공인중개사법을 우선 적용해라. 그래서 해결이 되었다. 그럼 끝난 거죠. 해결이 안 됐어. 왜냐하면 이 법은 법조문이 많지 않아서 한계가 있거든요. 이 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땐 민법을 보충 적용한다. 이럴 때 쓰는 용어예요. 이 특별법이라는 게.
다시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시험에 뜨면 그냥 오라고만 풀 줄 알면 돼요. 자, 이 법 우선 적용, 그리고 해결 안 되면 민법 보충 적용. 경우에 따라서 무슨 법을? 상법을 보충 적용하기도 하니까 이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시험에 떠도 오 이렇게 풀면 돼요. 이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부연 설명돼 있고 동그라미 2번에 민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동그라미 3번에 상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앞으로 쭉 배우게 돼요. 배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29회도 출제된 건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다. 이런 것도 판례거든요. 판례고 시험에도 출제가 돼요. 지금은 무슨 말인가 이해 안 되실 수 있죠. 그 해당 단원 가면 나와요. 그 다음에 상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는 목적은 영리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그 중개 행위는 상행위에 속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오늘 나와요. 그래서 상법을 보충 적용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3번 사유법, 중간법, 혼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공인중개사법은 사유법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유법은 뭐냐?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법 이렇게 얘기해요.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대표적인 법들이 여러분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는 법들이에요. 그다음 사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대표적인 법은 민법이지요. 근데 이 중개사법은 어떤 조문은 공법적 성격을 갖고 또 어떤 조문은 사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법이다. 이런 얘기야 그냥. 그래서 이 법은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을 모두 갖는 사유법에 속한다. 라고 시험에 뜬다면 오 이렇게 풀 줄 알면 돼요. 잘 안 나오지만 여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과의 관계는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잖아요. 중개계약 이런 건 중개계약 같은 건 사법적인 성격을 갖는 계약이다. 이런 얘기죠. 또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손해를 입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다 사법적인 성격. 공법적인 성격은 뭐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취득해 등록해야 합니다. 이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처벌됩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땐 여러 가지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땐 이런 제재를 받는다. 이런 게 다 공법적인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 자, 그 페이지는 그렇게 지나가세요. 다음에 우리 6페이지 뭐 국내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국내 부동산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본론 시작하죠. 오늘 이거 시작한다고 그랬죠? 법의 1조가 뭐다?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이다 라고 돼 있어요. 6페이지 재정 목적 박스에 들어있는데 아마 재정 목적으로 시험을 내는 건 이 과목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출제된 건 20회였어요. 최근 10년 동안 출제가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최근에 잘 안 낸다는 거예요. 자, 법의 1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법을 만든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 짠하죠. 감동적입니다. 이건 한 지문으로 낼 수도 있죠. 한 지문 낼 수도 있어요. 일부를 틀리게 해서. 네. 그리고 이걸 3개 부분으로 나눠보면 밑에 표에 넣어드렸는데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같이 해보죠. 뭐라고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그렇지.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세 번째는 국민 경제 이바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혹시 이런 문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음 보기 박스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을 모두 골라라. 아주 황당한 문제죠. 그럼 이게 3개 골라야죠. 3개 골라야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오지선다론 좀 힘들죠. 이게 보기가 3개니까. 법의 목적이 아닌 걸 찾아라. 이건 어렵죠. 그러면 어디를 틀리게 낼 수 있겠느냐 이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표의 오른쪽에 제가 적어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틀리게 내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 아니,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 전문성 제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업무의 건전한 육성. 어디가 틀린 거예요? 업무가 아니라 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좀 너무하죠? 시험이 이렇게 치사해요. 예전에 그렇게 냈었어요.
다음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뭐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규율 다 틀려요.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세 번째는 국민 경제 이바지함. 국민의 뭐 재산권 보호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첫 시간부터 아주 황당합니다. 이걸 지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세 가지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공인중개사의 뭐 제고? 전문성 제고.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국민 경제 이바지함 목적이다. 시험에 뭐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원 7페이지 용어의 정의라고 합시다. 일단 법의 2조의 제목은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 정의라는 건 일종의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이 용어를 다음과 같이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6가지 용어 있는데 일단 제목 읽어볼게요. 중개도 있고 공인중개사, 중개업, 그다음 개업공인중개사, 또 소속공인중개사, 또 중개보조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중개라는 건 일단 자세히 배웁니다만 아마 이거겠죠.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이런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다 라고 아마 예상할 수 있어요. 이게 아마 중개일 거예요. 이걸 보수받고 계속적으로 하면 중개업이라고 해요. 이 중개업을 하려면 뭘 취득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죠. 아까 등록하랬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용어들이고, 그다음 자격증 따서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 이렇게 부르죠. 현장에서 뭐 실장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죠. 이런 용어를 지금부터 공부할 것이다. 지금 교재 순서는 중개부터 돼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순서는 중개업부터예요. 중개업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중개업이 어디 있냐면은 저기 12쪽에 있습니다. 12쪽. 거기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중개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중개로 건너옵니다. 자, 중개업을 하려면 자, 다시 적어봅니다. 뭘 취득해야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근데 법인을 만들어도 돼요. 회사를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 주식회사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된 후 아까 시군구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랬나요? 등록관청에 찾아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등록이라는 글자는 오를 등자고 기록할 녹자다. 장부에 적어 올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학원 다닐 때 학원 등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청에 찾아가서 저 자격 취득했어요. 교육도 받았고요. 중개사무소를 이렇게 설치했는데 등록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신청해서 검토하고 요건에 만족하면 내 거 등록대장을 하나 만들어요. 이게 등록이라고 그래요. 등록되면 이게 이자가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게 공시가 되는 거죠. 등록하면 이자를 뭐라고 부른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드디어 뭘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 중개업을 지금부터 배우자 이거예요. 자, 빨강색 중개업. 자, 그 교재에 정의 들어있죠. 정의.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뭐뭐를 말한다. 이럴 때는 뭐뭐만 말한다. 이런 의미예요. 의뢰받고 보수받고 조금 전에 제가 그려드린 중개, 이 중개를 업으로 하면 이게 바로 중개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중개를 했는데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으로 하면 이 중개가 중개업이 되어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했으면 이건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잖아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외워요. 지금 다시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그런 걸 공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한정에 등록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뭘 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뭘 하면 중개업을 하면 처벌되는 거죠. 처벌되는 거죠. 이 처벌 규정이 우리 법에 당연히 있겠죠. 어디 있느냐? 법의 48조에 있어요. 법의 48조는 뭐냐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형벌이라 해요. 형벌. 벌금도 형벌이에요. 벌금도 형벌. 그리고 이제 징역형, 벌금형을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또는이에요. 약하면 벌금, 세면 징역. 벌금 줄 때도 3천 이하, 징역 줄 때도 3년 이하를 받게 돼요. 형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바쁘니까 간단하게 3-3 이렇게 불러요. 3-3. 이 3-3에 해당하는 자가 총 6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중개업을 한 자는 이렇게 처벌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인데 이 자가 뭘 하였어요? 그렇죠. 중개업을 하였어요. 중개업을 하면 이게 처벌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 좀 어려워요. 첫 번째 질문은 쉽고 두 번째 질문은 좀 어려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O. 맞죠?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OX. X? 다시 시간 드릴게요.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게 자꾸 X로 느껴지는 이유는 쟤는 저걸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래요. 다시 이 문장은 중개업이라는 행위를 정의한 거예요.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이건 중개업이에요. 이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도 뭐고? 중개업이고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이 행위를 해도 중개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몰고 가요. 이걸 운전이라 하지. 면허증 있는 사람이 자동차 몰고 가면 뭐예요? 운전이지. 면허증 없는 사람이 자동차 몰고 가도 운전이죠. 다만 적법이냐 위법이냐의 차이지. 그러면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도 뭐고? 중개업이고 등록하지 않은 자가 해도 뭐고? 중개업인데 다만 적법이냐 위법이냐 밥 먹냐 콩밥 먹냐의 차이다.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중개업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거야. 자,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일단 12쪽에 맨 아래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인을 설립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자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돼요. 방금 얘기 다 했던 거죠. 자격증이 있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처벌돼요. 이것도 최근 판례니까 잘 알아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꼭 알아야 할 지문에 거기다 제가 넣어드렸어요. 자, 읽어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거죠.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게 중개업이 아닌 것은 아니지. 중개업이 아닌 것은 아니죠. 다만 등록하지 않고 의뢰받고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중개업을 한 것이니까 처벌되는 거다는 얘기죠. 처벌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또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했어요. 처벌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유는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자라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중개업이 아니므로 처벌이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아는 사람 두 사람 소개시켜줘.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13쪽에 그 상단부에 있는 동그라미 2번 지문 해설과 3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 성립 요건 갈게요. 중개업이 성립하려면 꼭 뭘 받아야 돼요?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자격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 체계를 알선했어요. 그래서도 보수를 받지 않았으면 중개에 해당할 뿐 중개업이 아니므로 이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란 얘기지. 근데 밑에 있는 사건은 뭐냐면 판례가 있는데 당연히 이 자는 등록하지 않은 자였어. 등록하지 않은 자인데 무려 5만 평이나 땅을 중개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 5천만 원씩 이렇게 보수를 받기로 약속돼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보수를 받기 직전에 걸린 거예요. 직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내용이지. 이자의 주장은 뭐냐? 나는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으니까 어쨌건 중개업이 아니지 않냐. 이런 주장이고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사 측의 주장은 아니 이건 말도 안 되지. 물론 아직 안 받았지만 받기로 약속돼 있고 안 걸렸으면 받았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당연히 이건 중개업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결론은 처벌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왜? 안 받았잖아. 어쨌든 안 받았잖아. 근데 좀 이상하죠? 안 걸렸으면 어차피 받았을 텐데 아직 받기 전이라고 처벌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근데 이런 걸 죄형 법정주의를 한다고요. 어떤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려면 꼭 법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고요. 저 사람의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 할지라도 어떤 법에서 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법에 용어의 정의 중개업이 보수를 받고라고 돼 있다는 거죠. 만약에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라고 되어 있다면 그 자를 처벌할 수 있으나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고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읽어볼게요.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줄 판사님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 중개사법은 보수의 약속 요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또 무등록 중개업 위반죄 미수범 어떤 범죄를 하려다 그친 거죠. 하려다 만 거죠. 미수범 처벌 규정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를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약속 요구 행위는 처벌된다. 그럼 X 이렇게 골라야 돼. 시험에 잘 나와요. 밑에 동그라미 2번은 이번에는 지나가세요. 지나가시고 또 후반부에 가서 배우는 부분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했을 땐 중개보수를 받게 되고 중개보수는 법에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이걸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고 초과에 받으면 처벌돼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되고 초과 부분은 사법상 효력이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 부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4쪽에 맨 위에 있는 거 좀 부연 설명 드리면 그러나 여기부터 중개업 이외 업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이외 겸업이 가능해요. 중개업 이외 업무를 했다면 중개보수가 당연히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대표적으로 시험에 가장 잘 뜨는 게 분양대행이에요. 분양대행은 중개업과 구별되는 업무다라고 해요. 판례도 그렇고 분양대행하고 보수를 받았는데 그 보수가 이 법에 정해진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했을지라도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이 부분은 후반부에 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됐더라도 그때 가면 다 이해가 된다. 지금은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업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계속적으로 하는 걸 우린 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적으로. 근데 이 계속적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몇 회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한 번 하루에 서너 번 했다. 그럼 계속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1년 전에 한 번 했고 오늘 한 번 했다. 이걸 우리 계속적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횟수를 몇 번이다 라고 특정할 수 없는 게 바로 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 슈퍼마켓 아저씨가 있고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는데 둘이는 사이가 안 좋아요. 이자는 임차인이 방을 빼기로 해서 지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임대인이에요.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고, 이자는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이번에 집을 빼기로 한 임차 의뢰인이에요. 새로운 집을 구하고 있어요. 식료품 사러 갔다가 아저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나 새로운 집 구해야 되는데 이 동네 마땅한 집도 없고 참 곤란하네, 이렇게 얘기해. 안타까워. 근데 아저씨가 보니까 아까 다녀간 A가 떠올라. 둘이 만나면 얘기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 소개로 둘이 만나서 얘기를 나눴더니 조금씩 양보해서 계약이 체결됐어요. 자연스럽게 전세 계약이 체결된 거죠. 둘이는 이제 복비 굳었잖아요. 그래서 아저씨 고마워요. 우리가 감사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저씨가 아이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거 하지 마. 주려면 30만 원씩 주든가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보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했고 중개도 했고 내 소개로 계약이 체결됐고 뭐 또 받았고 보수를 받았는데 그 사실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찔러버린 거야. 과연 이것이 위반이냐 아니냐에 관한 내용이지. 그때 판사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냐. 거기 동그라미 2번 밑줄 친 거 있죠? 업으로 하는 것,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업이라는 건 단순히 횟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그 알선 중개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종합적으로 고려해 봅시다. 이 아저씨가 중개를 하게 된 목적은 처음부터 돈 벌 목적이었느냐? 만약에 그랬다면 업이 될 수도 있지. 그러나 이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규모, 뭐 의리의리한 빌딩을 중개한 것도 아니고 보수를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횟수 기간 몇 번밖에 안 했어. 한 번밖에 안 했어. 태양, 모습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 정도는 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이 정도는 해도 된다는 얘기죠. 밑에 판례가 되게 중요해요. 판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우연한 기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시험 볼 때 우연히라고 딱 뜨면 무조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두 가지 외우면 돼요. 보수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에요. 보수를 받고 중개했어도 어쩌다 우연히 한 번 했다 이 말 나오면 중개업이 아니에요. 처벌이 안 된 그런 사건들이죠. 밑에 그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 행위를 했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거든요. 컨설팅은 중개업이 아니에요. 부동산의 토지의 뭐 이용 상담, 어떻게 이용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 수익을, 뭐 개발 상담, 개발 정보 제공, 뭐 거래 상담, 뭐 투자 상담 이런 거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컨설팅업을 하는 자는 당연히 등록하지 않은 자였는데 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중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이자가 뭐라고 주장해? 나는 처음부터 중개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컨설팅 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부수해서 중개 행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중개업이 아니지요. 이렇게 주장해. 근데 이 판사님이 그랬다고 해서 이게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자가 중개업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니까 아니라고 할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시험 어떻게 푸느냐? 중개 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이루어진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X,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면 O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우리 현재 중개업을 공부하고 있어요. 중개업을. 근데 밑에 무자격자의 보수 청구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내용인데 이거예요. 현재 이자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어.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돼요. 그럼 중개업을 했다는 건 이미 보수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과연 그 보수는 무효냐 유효냐 이거야. 이거에 대해서 법의 규정이 없어 지금. 우리 법에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을 때 처벌된다는 규정만 있지 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규정이 없다는 거야. 이자 뭐라고 주장해? 나 감옥 간다고요. 감옥 가는데 일단 내가 받은 돈은 내가 먹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거 무효니까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효는 부당이득이니까 민법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이자가 받게 되는 이 보수 청구권이 이제 무효냐 아니면 이제 유효냐에 관한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 결론은 어디로 나왔을 것 같아? 결론은 무효다. 등록하지 않고 뭘 해버리면 중개업을 하면 그 보수 청구권은 무효니까 이미 받았으면 돌려줘야 되고 받기 전이면 못 받는 얘기죠. 판사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법에는 규정이 없으니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뭘 취득해야 된다? 힘들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사무소도 설치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럼 이런 자들에게만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등록의 요건도 다 갖춰야 되고 결격도 없애야 되니까 이상한 사람도 아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중개업을 허용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만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라는 쪽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이걸 이자의 보수 청구권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라고 봐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저 밑에 자격 없는 자가 뭐 안 했어? 등록 안 했어. 근데 뭘 했지? 중개업. 이 중개업에는 세 글자가 중요해요. 중개업을 했다면 그 책임한 보수 약정은 뭐다? 무효다. 보수 약정은 무효다. 근데 다음 페이지. 자격이 없는 자야.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자도 우연히 단 한 번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했어요. 그럼 이건 뭐가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럼 이자도 분명히 뭐는 아닌데 자격이 없는 자고 분명히 이자도 등록하지 않은 자인데 우연히 단 한 번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했다고. 우연히 단 한 번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했어. 그럼 이자는 뭐가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라면 그 보수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 위배로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보수 청구권은 이때는 뭐다? 유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효가 아니라 뭐다? 유효다. 이런 경우에는 보수 청구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둘 다 자격이 없는 자예요. 둘 다 자격 없는 자인데 중개업을 하면 보수 약정은 뭐고? 무효고. 중개업이 아니면 그때는 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다. 유효다. 받을 수는 있다. 받을 수는 있다. 자, 그 판례가 바로 그 15쪽에 있는 판례 두 개예요. 위에 거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을 때 보수 약정은 무효다. 밑에 건 자격 없는 자라도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했으면 중개업이 아니고 이때는 보수 약정의 무효가 아니다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시험에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합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하셨느냐? 법의 제정 목적,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로 들어와서 우리가 중개업이라는 용어를 공부하셨어요. 중개업.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에 만나서 중개업 속에 들어있는 이 중개라는 용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